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책보고 여름방학 특집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책보고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한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들만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자녀 동반 불가라고 빨간색 글씨로 했는데요. 바로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교육 하면은 좀 괜히 민망해지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교육 하면 조금 민망해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입을 떼야 될지 저도 대본을 갖고 좀 괜히 민망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이제는 해묵은 담론을 던져버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저희가요, 원론적인 얘기를 그치고 앞서서 저희 그 소장님과도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범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소위 저희 N번방 사건도 있었고요. 텔레그램도 있었고요. 굉장히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성인들도 노출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험에 노출된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회와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노출된 것들을 우리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우리 아이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 좀 돌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문화는 왜곡된 정보와 음주의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이충민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구성현 선생님이 계시는 아우성의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이충민이고요. 여기 미디어 성문화연구소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미디어 관련한 전문가로서 우리 청소년들 상담이나 실제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중점적으로 어떻게 이 강의를 들어야겠다 좀 요구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마도 성교육하면 그 성교육의 시기나 부모들이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다양한 그 스펙트럼 넓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학부모님들과 또 저도 이 여기에 좀 관심이 좀 많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지 저도 옆에서 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먼저 듣고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강연 요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라고 손을 들어주시면 중학생 자녀, 혹시 초등생 자녀를 네, 대부분 초등생 고학년일까요? 네, 6학년. 6학년. 또 어떻게 되실까요? 5학년. 나머지 또 어머님들 어떠실까요? 6학년. 고학년 정도. 네. 아마도 지금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죠. 모바일 펜스나 이런 차단 프로그램들을 좀 깔아주고 계실까요? 네, 그런 얘기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를 위한 디지털 성교육입니다. 앞서서 소개를 아주 길게 해주셨는데 잠깐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구성현 선생님 대표로 있는 아우성에 네, 저희 아우성은 한 20년 정도 됐고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상담, 성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조금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자랑을 하려고 사진들을 여러 개 둔 게 아니라요. 이게 성교육은 이제 교육을 넘어서 문화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성교육만 가지고 아이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문화가 굉장히 직결되어 있고 문화를 모르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를 다루지 않으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양육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이들 스마트폰은 쥐어줬는데 걱정도 되고 저 유해 컨텐츠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부모는 잘 모르겠고 아이들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습득할지 걱정만 되지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감시와 통제 이야기만이 중점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교육 이 일을 황금 시간에 나눈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도 있으실 거고 평소에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도 고민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교육에 대한 것들, 답답했던 것들을 좀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교육 양육자의 어떤 태도나 또는 성교육 시기나 연령별로 아이들의 성적 발달에 따른 성교육 이야기를 드리려면 굉장히 확장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더 핵심적으로 환경,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대처법과 대응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성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했는데요. 파트 3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아이한테 쥐어줬는데 음란물에 대해서 너무 걱정된다. 우리 아이들 컨텐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순기능들 사용하는 것들 설명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걱정들만 늘어놓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될지 오늘 모두의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진에 찍히고 또 찍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또는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라고 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된 도서들이나 정보들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가장 걱정은 디지털을 활용할수록 또 나이가 아이들이 조금씩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활용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갈 때 에티켓 또 상대방에 대한 초상권, 기본 정보, 신상 정보에 대한 활용 능력도 같이 자라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가정 내에서 교육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화에 부모가 어떤 개입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그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지 미션을 하나 줬어요. 학교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도 미션을 하나 주면 뭐 사진 찍어오라고 하는 미션을 하나 주면 막 찍어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양육자 부모님들께서 걱정되거나 또 문제점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초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보시자마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뭘까요? 제가 앞서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막 셀피를 찍고 셀카를 찍고 다른 친구들이랑 찍는데 뒤에 같이 있는 친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거의 도찰 수준으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렇게 막 사진 찍을 때 뒤에 찍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인스타에 막 올라갔을 때 다른 친구들에 대한 동의를 다 얻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거에는 익숙한데 또 올리는 거 자연스러운데 상대방에 대한 사진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이제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막 시작될 즈음 기억나실 겁니다. 엠번방 사건이 빵 터졌죠. 우리나라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와 함께 문화적인 바이러스가 동시에 찾아온 나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정도의 기사 보도량이 나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에 대한 문제점이 화두가 막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사량도 줄어들고 코로나가 한 3년 되면서 백신 또 그것들을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엠번방 사건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들도 10대 때 이러한 플랫폼들을 이용했고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0대 여학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재난 시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을 변화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들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줌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줌수업은 켜놓고 스마트폰 켜놓고 다른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는 분명하게 언택트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이제 생물학적 바이러스의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백신을 맞듯이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에 대해서도 예방을 하고 백신을 맞듯이 마스크를 쓰듯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앞당겨진 디지털 시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자성의 목소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디지털 활용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 볼 때 어떠한 수업에서도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국어 시간에 이제는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교육들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또 중학교 수업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 시간이라든지 특별한 시간들에 그냥 외부 강사들이 초청돼서 하는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디지털 교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그 전 시대에 3년간 22%가 우리 아이들 보유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지난 3년 동안은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이 45%가 증가됐을 거라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디지털화된 아이들의 문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영상 기반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또 양육자의 세대들이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보다 영상을 보고 빨리 결정하는 시간들이 빨라졌습니다. 즉 사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인스타그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영상통화 이런 거 통화 안 합니다. 그냥 DM으로 빨리 자신의 생각과 또 요구하는 것들을 요청합니다. 사귀기도 그렇게 하고 헤어지기도 그렇게 하고, 또 알바를 그만둘 때도 간단히 톡으로 거기에 함축적으로 담아서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 아이들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모습일까요? 점점점 강화되고 있고 사고의 속도가 짧아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디지털 채널을 만들고 이용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장착됐습니다. 그래서 뭐 코딩 수업도 있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 온라인 활동과 수업이 늘어날 때 습득률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득하고 순기능들을 활용하는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이 AI나 거기에 나오는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도 어떨까?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애착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주는 내가 찾는 정보들에 대한 정보력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찾고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도를 갖고 있다는 거, 뭐 별점, 리뷰 이런 거 댓글을 떠나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낸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어떠한 문제점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경에서 막아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연령 제한이나 시청 제한이 분명히 가림막이 있고 아이들에게 그런 제한을 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VPN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히면 푼다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습득하고 찾고 배우는데 그 영향력을 주는 스트리머나 유튜버들, 그분들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거, 알고리즘, 자주 찾았던 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인기 순으로 있는 영상들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진다는 거, 거기에서 특별하게 스트리머가 주는 그런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 사례입니다. 어떤 중학교 친구가 같은 반에 있는 여학생한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유튜브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받아줄지 아닐지를 알 수 있다고 그 정보를 듣고 이 친구가 직접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상담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톡을 왜 우리 아이들이 보낼까? 근데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는 곳에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까지 이루어졌죠. 그 아이가 잘 배우지 못했고 또 공부를 못하고 또 그런 사고력이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환경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흔한 남매가 나왔네요. 제가 이 유튜버들을 인성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흔한 남매 뭐 한 200만, 3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이들의 코너 중에서 흔한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GTA라는 게임을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GTA라는 게임은 우리 학부모 양육자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폭력과 또는 범죄를 통해서 미션을 하고 코인을 얻고 레벨을 높이는 게임입니다. 네, 뭐 GTA라는 게임에 대한 비난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 그 게임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서 안전망을 갖고 흔한 남매에서 얘기하는 건 게임은 게임일 뿐 따라하지 말자. 요게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 게임과 PPL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상업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저렇게 유명한 유튜버가 게임을 소개할 때 그냥 이건 게임 속에 있는 폭력일 뿐 너희들은 따라하지 말라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저희가 캠프나 아이들 프로그램에서 유튜버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장점은 다양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쓰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불분명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없다도 제일 많고요. 그냥 욕을 많이 한다. 이 정도만 씁니다. 객관적인 어떤 평가일까요? 장점은 그렇게 많이 쓰는데 단점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편향적이고 아이들이 접하는 정보들을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어디서 얻을까? 이 조사는 어느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저희가 월마다 하고 있는 리서치이기도 하고요. 64%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25% 친구인데 저 친구들은 어디서 배울까요? 마찬가지로 미디어에서 배웁니다. 대략적으로 85%, 10명 중에 8명의 친구들이 성교육이나 성 관련 도서나 이런 것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서 검색하고 얻어내는 요즘에 유명한 과추형이라든지 유튜브나 직접적인 검색을 통해서 성 정보를 얻고 있고 그 정보들이 본인들이 얻고 싶었던 정보들로 충분하다. 네, 한 기관에서 그 아이들이 얻은 정보들이 얼마나 정확성 있는가 조사한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매긴 점수와 실제적인 전문가들이 매긴 점수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아이들이 선택한 정보들이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일까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디지털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성인지 감수성, 성적인 관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성범죄로 이어지고 성범죄의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람직한 것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관점이라면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성 가치관은 아이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옳고 그름이 있는지 바람직한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말합니다.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 가치관을 어떻게 배우고 학습하고 알아가야 할까?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임 또 주로 만지고 있는 컨텐츠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할까요? 어떤 게임을 주로 하고 있죠? 주로 스마트폰 할 때 뭘 하고 있나요? 그때 우리 아이가 갖추고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뭐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음란물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항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YTN 뉴스와 함께 우리 아우성이 같이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합쳐서 한 대략 1% 정도 될까요? 이 51%가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SNS에서. 거기에서만 조사한 결과거든요.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다른 평가들도 있겠지만 이 평가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건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친구들 중에서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친구를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여학생이었는데 음란물을 SNS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팔로잉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요청하는 영상들이 많아지고 옛날에는 음란물을 어떤 성인 인증 또는 불법 사이트 이런 데에서 막 들어가서 다운받고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SNS로 보고 싶으면 검색만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라고 해서 합성입니다.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같은 데 가면 합성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밀 대화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암호화된 채팅을 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런 디스코드 합성하는 방법인데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지인 응용, 우리 반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의 몸과 포르노 배우의 몸을 합성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아이들 안에서 문제화가 돼서 저희가 학교폭력위원회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의 합성 문제 가지고 그 전체적인 학교폭력위원회 운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진술서를 보고 아이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아이들의 직접적인 답변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컨텐츠, 사물로 이걸 합성한 거지 이게 어떤 문제점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제 웹툰, 소설, 동영상,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이런 콘텐츠를 아이들이 소비하고 만날 때마다 이 기준들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률 안에 8조나 11조에 보면 아동 이용 음란물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망을 굉장히 법적으로 높여놨는데 이 법망이 굉장히 높아질수록 아이들에 대한 법적인 교육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실이냐? 청소년들이 이 법에 위반돼서 걸려오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청법이라고 해서요. 아동청소년 보호법,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청법 철컹철컹 막 이런 이야기들.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일단은 지금 뭐가 위반이 되고 있고 뭐가 불법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법망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소비하는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기준들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입니다. 우리 양육자 학부모님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편리해졌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는 메타버스. 메타 초월과 유니버스, 세상이라는 단어의 합성어 메타버스입니다. 뭐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게임도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한번 봤을 때 내비게이션도 일종의 증강현실에 대한 메타버스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나를 다른 데서 표현할 수 있는 자아들, 뭐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들도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배민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울 세계라고 해서 주문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이 가상 세계, 이프렌드나 제페토 이런 데에서 이 세상 말고 다른 가상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총 망라해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 당연히 방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편리해진 또 새로운 세상에 편리해진 것들이 확대한 만큼 문제점도 똑같이 디지털 시대의 폭력적인 성범죄에 대한 문제들이 그대로 이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도 이동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준들이 필요하고 판단력들이 필요해진 시점이 된 거죠. 메타버스는 우리가 주로 편리함을 확장한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 갖고 있는 문제점도 확장됐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주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우리에게는 일상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특히 제페토라고 3억 명이나 되는 이 이용자들 중에 대부분이
7세에서 18세 네, 청소년들, 특히나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아바타를 가지고 나를 표현하고 또 이 안에서의 피드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공간들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가 그대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페토를 깔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가 가상세계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가 노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사이버 놀이터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디서 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도움을 주고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이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템을 사주고 아이들과 메타버스 안에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사람들,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인입니다. 성인 남자들이 초등학생,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코인을 선물하고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친해지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다가갈까요? 그리고 쉽사리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 기사에서 아바타 성추행 사건 뭐 이런 것들 법적으로는 이게 논란이 되고 어떤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보도들까지 이어지는데, 중요한 현실은 메타버스 문제가 아니라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유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플랫폼을 기술 발전에 따라서도 계속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신종 몽캠 피싱은 아까 그 가까시나 텔레그램 앨범방 사건하고 다르게 상대방이 여학생인 척하고 남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쪽지를 보내는 그런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해지는 과정을 아주 생략해서 나왔는데, 서로 몸사진을 주고받고, 근데 어떤 링크 주소를 클릭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킹을 당했을까? 그 여학생이라고 생각되는 친구가 보내온 사진과 영상을 클릭했을 때 백도어 방식이라고 해서 그 영상이나 사진을 클릭하면 우리 친구한테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저쪽으로 해킹되는 방식입니다. 아이가 차단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해킹한 프로그램에서 부모님을 단톡방으로 초대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아이가 보내왔던 사진에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부모님한테 보내니까 벗고 있는 아이 사진을 본 부모가 그걸 클릭할까요? 안 클릭할까요? 당연히 걱정되니까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의 핸드폰에 있는 정보까지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이제는 협박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품을 갈취당하시는 부모님들도 오고 계시고, 실제로 잡았습니다. 이런 친구들 잡아내면 성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남성인 경우들이 많고, 대포통장 쓰고 있고 대포폰 쓰기 때문에 잡아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이 사건이 강화돼서 심각해질 때까지도 우리 아이가 부모님께 얘기를 못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가장 두려운 건 계속해서 신고하겠다, 협박하겠다, 이거를 뭐 학교에다 뿌리겠다, 네, 뭐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아이가 아주 공포스럽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을 하더라도 수사권이 발동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 아이는 그때까지 불안함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들로 저희랑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전체 문자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해킹 당했다는 것들, 우리 아이 연락처가 다 넘어갔을 테니까 전체 문자를 보내고 전체 톡을 보내서 우리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해킹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봤는데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그 사진들 보지 말고, 만약에 클릭했다면 봤다면 지워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전체 문자를 보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대응법들을 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이가 계속 불안함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상황들을 겪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도달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상물,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 기기 카메라를 이용해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해서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 시청하는 소지 모든 등의 온라인 미디어, SNS 등에서의 모든 폭력을 포괄해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 학부모, 양육자분들과 봤었던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오픈 채팅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DM을 받으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게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또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변태들도 있고 뭘 요구하거나 뭘 거래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때마다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될까? 여기 중학교 여학생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점 여쭤봤듯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제가 빨간 박스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이가 그냥 일상적으로 찍은 인스타그램 사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비공개 사진이어도 그냥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나와 있죠. 아이 반번호, 학교가 어디인지, 또 주로 먹방이라고 시켜서 막 보여주는 그 사진 안에 아이들이 주소로 인식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로 가는 코인 노래방, 뭐 좋아하는 연예인, 또 관심사들 이렇게 쭉 보입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보들만 아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보고 에스크로 그냥 쪽지나 DM을 보내서 너 누구랑 친하지? 너 거기 코인 노래방 가? 나도 거기 가는데? 접근할 때 아이들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 낯선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좋아하는, 선호하는 거, 아이들이 취미로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갖고 다가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는 사람, 아는 친구,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다가갑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들과 친해지고 난 후에 자기의 목적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협박하고 또 성착취를 하는 아이들을 역으로 공범으로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한테 또 그 방식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적인 기관 조사에 보면 아이들이 청소년 3명 중 1명은 낯선 쪽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쪽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다. 5%. 굉장히 크죠?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쪽지를 받고 이렇게 대응을 어떻게 했을까를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대응력은 뭐가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신고해봐. 신고 못하잖아 너. 너 부모님한테 내가 이거 보낸다? 알린다? 여기에 아이들이 무너졌다는 거. 가장 믿을 수 있고 아이를 보호해줘야 할 부모님이 협박의 대상이 돼서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게 놀랄 따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남았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인 분이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앞을 보지도 않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다. 예방이 바로 이렇습니다. 디지털 성의식,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방식, 대처 방법, 미디어를 제대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무엇인지,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갖춰져야 될 그러한 능력들이고,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메타 인지 교육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이 갖춰져야 될 능력들이죠. 자, 이 능력들에 대한 부분들만 마무리로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대처 방법들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순기능을 활용해서 이 디지털 기기를,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그 기준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이제는 그 놀이터에서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지는 나이가 됐을 성숙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그걸 활용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중심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디지털로 아이들이 찾는 그 균형에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균형감, 또 다른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튜버들이 해준 내용과 더불어 비교할 수 있는 비교치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 자전거를 우리 집 앞에 맨날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여놨어요. 자전거 주차 금지, 또 세우면 죽는다 하고 주의인데, 근데 다음날 또 세워놓네요.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학부모님들, 양육자분들께서 뭐라고 붙여놓으면 자전거를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전거 무료납니다. 네, 필요하신 분 아무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불법으로 주차해본 분이 뜨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우스갯소리를 한 이유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미디어를 쓰고 배우고 활용하면서 이 기준들이 뭐가 합법이고 불법이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비판적인 의심들도 해보고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고 그런 사고들을 갖추면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활용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쥐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 중심에는 무슨 기준이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자라도록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고 새 신기종을 사달라고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동의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조항에 부모님이 사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비번을 풀고 부모님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어머님들한테 했는데 아이들이 반발이 엄청 심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저렇게 돼야 되는지를 저 동의서를 통해서 쓰고 부모님이 요구했을 때 모습을 아이들이 직접 지켜봤을 때 부모님이 아까 같이 협박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이제 중학생이 되면 거의 다 아이폰으로 바꿔달라고 할 겁니다. 아이폰으로 바꾸면 달라지겠죠? 안드로이드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감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동의서를 활용한다면 우리 아이와 그 약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전 질문에도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인데 차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 당연히 핸드폰을 사주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네트워크로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사이트가 접근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건 굉장히 법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효력이 되고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부모님이 연동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사용량과 유해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것, 이것들은 어플리케이션 직접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뭐 SKT면 젠 같은 프로그램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차단 프로그램을 깔고 부모님이 연동해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죠. 이 관리를 받는 아이들은 늘 그 시간과 사용량에 대해서 부모님과 계속 딜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느끼는 건 보호자가 분명하게 보호에 대한 기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중학교 가면은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제품이 아닌 아이폰으로 가면 저 사이버 가디언 외에는 웬만한 차단은 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 때 이 사이버 가디언 깔아도 되냐고 물어보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것들도 뚫어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차단 앱을 깔아서 아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방법이 아니라 그 기준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아이들이 차단 프로그램이 깔렸을 때 분명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구글에 들어가면 주로 아이들이 구글 기반으로 메일을 활용해서 핸드폰을 사용할 것입니다. 구글에 들어가면 설정에 무료로 까는 이 앱이 있는데요. 타임링크라고 해서 이것과 유료를 동시에 까는 더블 터치 형태로 아이들을 관리해주면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동선도 다 파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시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고 활용하면서 이 차단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그게 왜 이게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것까지만 만들어주는 걸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구글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구글 서치나 검색 설정에 들어가서
이 필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기 그 구글에 가면은 언어를 바꿔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을 뉴질랜드나 네덜란드로 바꿔버리면 평상시 구글에서 검색되던 것들이 그 언어 설정만 싹 바꿔놔도 알고리즘이 굉장히 넓어져서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구글 검색에서 안 나오는 야동 검색이 거기서 언어 설정만 바꿔줘도 확 늘어납니다. 이거 어디서 배울까요?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아이들끼리 공유도 하고요, 알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부모님들이 유튜브 검색해 보면 아 우리 아이가 별거 안 봤네 하는데 중요한 건 유튜브 밑에 더보기라고 눌러보면 거기에 아이들끼리 공유하는 링크가 쫙 떠 있습니다. 이것까지 부모님들 모르시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공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유해한 것들을 아이들 기준과 또 그 상황들을 부모님과 대화를 한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액션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해하다는 것들을 봤을 때 저걸 캡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엄마 이런 게 떴어요 스팸이 하고 보여줬어요. 봤더니 무슨 성매매 홍보하는 영상이 하나 떴네요. 야 그런 거 지워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알려주는 부모는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여기 앉아봐, 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사이트를 하나 모바일로든 PC든 다 열립니다. 열어서 그리고 그거 떴니? 그거 캡처해봐,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불법 민원 유해 정보 신고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가 신고를 한번 해보자. 엄마랑 같이 들어가 보면 인증도 해야 되죠. 핸드폰 인증도 필요하고 불법 신고를 하는 민원인의 신상 정보를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직접 부모님이 해주세요. 보여주시고 어떤 기회가 된다더라도 이런 신고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캡처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셔도 좋고 그 URL을 그냥 복사해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를 완료하면 이렇게 워닝이 뜨고 가림막이 생깁니다. 그 사이트에 대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엄마와 양육자가 아이한테 신고하는 방식을 아주 능동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동안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지우고 삭제하고 피해가면 그만,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 저걸 나쁜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고하면 나도 보호가 되지만 저게 다른 친구한테도 가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제 구글에 들어가 보면 구글 사이트나 이미지 검색할 때 뭐가 이상한 게 뜹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그 구글에 설정 들어가면 신고하기가 되어 있죠. 거기 가서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라고 콘솔에다가 아예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런 신고가 쌓이고 리스트업이 되면 저쪽에서 어뷰징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구글 사이트 내에서 심사가 들어갑니다. 직접적으로 신고하고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을 디지털 시대에 누가? 부모님이 디지털 멘토가 돼서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다 온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능동적인 대처가 하나라도 우리 아이에게 교육이 된다면 아이가 직접 만나는 플랫폼이나 사이트 안에서 신고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본인의 그 기준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불법 사이트들도 만날 거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분명히 고객센터 1대1로 신고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땐 캡처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신고하는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나를 넘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죠. 심지어 이렇게 불법 사이트 웹하드에도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작동 안 되면 직접 신고하셔서 작동되도록 거기에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는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어렵다면 피해를 지원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디지털 피해 지원센터라고 성범죄 지원센터라고 해서 사이트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카톡으로 다 상담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아이들이 저런 위험을 인식했다면 도움받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걸 도움받을 수 있는 기반을 알고 있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막다른 곳에서 자기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아이고, 그게 디지털 시대의 성숙입니다. 자, 그런 법률적인 거, 삭제 지원, 피해 지원들을 직접 받아본 아이들이 다음번에 이런 유형들의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상담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저희 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전화로, 면접으로 다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우성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직접 상담을 해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다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상담만 저희가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있어서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상담하기가 어려우면 아이에게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위치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그 아이가 놀 때 어떤 기준을 갖추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 부모님도 다 아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 아이와 같이 대화를 하시는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요? 너 갖고 와봐, 핸드폰. 이건 전혀 방법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감시와 통제로 모든 것들을 깔아놓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가지고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주역인 우리 아이가 리더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게 제한적이고 감시와 통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성장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빌런을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애들과 단톡방에서 계속 주로 접근했던 수법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모의적으로 상황극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 속에서 애들이 해답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해답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노이적인 상황들이나 직접 만들어보는 거나 이런 거를 가정 내에서 못한다면 부모님이 가끔씩 사용해야 되는 것들, 타자화, 엄마 친구 아들이 엄친아가 이때 나오면 좋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야, 너희 그런 상황이면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 뻔합니다. 네, 몰라, 그런 거 왜 물어봐. 하지만 부모님이 질문했는데 나를 빗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화두를 계속 던져주는 거죠. 대화 방법이 당장 아이들하고 성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화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뭔가 매개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 타자화를 시키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이야기하시되 거기에 안전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직접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 그래서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직접 제패드도 한번 깔아보시고, 여기 들어가봤더니 이런 게 있네? 이거 해봤더니 이런 게 있네? 신고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 갔더니 뭔가 기능이 굉장히 복잡하네? 아신 다음에 아이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매개를 만들어주는 책들도 제가 소개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책 보거나 다양한 데 정보들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저희 아우성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디지털 성폭력 안에서 무슨 책들이 도움이 되는지, 또 학부모들에게 어떤 책들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같이 보면 좋은 영상들, EBS 영상들 저희가 다 소개하는데 이거 다 유튜브 가면 무료입니다.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보기가 어려우면 저희 아우성이 운영한 채널들에 연령 제한들을 딱 두고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 영상들을 아이한테 링크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알 홍보로 제 책에서 오늘 다뤘던 내용이 딱 그 파트 3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부족하다면 좀 더 보시고 또 우리 아이와 어떻게 디지털 대화를 나눠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환경은 이 디지털 시대는 폭우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안 맞을 수가 없고 이 물결은 아이들에겐 당연히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부모로서 너 왜 우산 안 챙겼니? 엄마가 그렇게 챙기라고 했는데 이런 부모가 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폭우 속에서 우리가 디지털 환경이 그렇게 폭우처럼 내리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우산을 쓰고
우산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이 폭우를 견뎌가는 아이로 자라도록 만드는 그런 성숙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디지털 환경에 맞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디지털 성교육 계기로 우리 아이와 이 폭우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견뎌가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처음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성교육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갓갓의 그 재현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함께 희망을 함께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컷 강의를 들었는데 가서 또 뭐 패턴 풀고 그런 거 아니시죠?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네. 좀 대화하기 싫잖아요. 네. 하시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아유 좀 네. 대화하기 싫었는데 네. 그래도 여기까지 모이신 어머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네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들었는데요. 가정 내 이렇게 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정 내에서 이렇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저를 이런 것도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했지만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어머니가 좀 그렇잖아요. 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정 내에서 분위기도 또 좀 아버님들도 좀 오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아버님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약간 아버님과 어머님과의 소통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가정 내 분위기는 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겠지만. 먼저 관심이겠죠. 관심이 좀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빠가 성교육해주면 참 좋은데 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셔서 아빠한테 막 미루시는데 아빠가 그렇게 가서 성교육 잘하지 않아요. 네. 막 자기 썰 푸시고 막 어렸을 때 푸시고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얘기하시는데 조금 더 세련미가 갖춰지면 아버님도 관심이 좀 있으시면 좋죠. 요즘에 초등학교 부모님들 중에서 아버님들 중에 성교육 강의 굉장히 많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싶으신 거죠. 이런 문화도 지금 우리 아이 지금 게임하는 거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하는 과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거기에 막 욕설들 나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모르셔서 저희 쪽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일단 중요한 건 관심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관심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또는 책이나 아까 같이 영상으로 좀 보셔서 일단 먼저 인식을 하셔야 행동으로 옮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심도를 좀 먼저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조성하는 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심각성을 부모님들 중에서 양육자분이 한쪽은 잘 못 느끼고 계시다면 이 진행하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관심도를 좀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하나 만들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강의조차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저도 최근 들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를 많이 좀 노출이 저도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지자체나 또 지역 내 성문화 문화센터, 문화센터 안에서도 디지털 교육이나 또 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신청하셔서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들이 연령대별로 교육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중학생 이후에 네. 좀 이렇게 디지털을 좀 잘 사용하실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연령대별로 교육 방식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오늘 어쨌든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교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오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사춘기 딱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일단 연령별로 보면 유아나 영유아들은 느낌입니다. 좋은 느낌들을 알려줘서 그래서 이렇게 지식 교육들은 굳이 그냥 육아로 하시는 교육들이 좋은 성교육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아이들이 좋은 성적인 감각들을 느끼게끔 해주는 교육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는 아이들 발달 상황에 따라서 뭐 촉감이나 시각이 발달되는 데에 따라서 그냥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방식을 좋은 성교육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취약을 하고 고학년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성지식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학교 교육이 굉장히 체계화돼서 성교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단체 교육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체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소그룹으로 아이들이 딱 발달 사항에 맞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장을 아이들한테 만들어 주시는 거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게 중요하고요. 이제 중학교 이상부터는 또래 친구들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하시기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성교육 캠프도 있고 학교 내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 또래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이제 그 연령에 맞게끔 해주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나 성인에 준하는 교육들은 토론 형태의 교육들이 많아요. 그때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같이 토론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의 나이에 맞게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시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니까 맞춤 교육이나 소그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뭐 미디어 연구소에서? 거기 안에 미디어 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아우성의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소그룹으로 2명에서 6명 교육들을 신청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쪽 기관도 있고, 지역마다 특히 여기 강동구나 또 잠실 쪽에서는 성문화센터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직접 5, 6학년 대상으로 또는 중학교 대상의 교육들이 주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홍보할 거 있으면 네, 마음하십시오. 네, 홍보를 많이 드렸는데 아우성에서 맞춤 성교육이 있는데 아마도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겁니다. 입소문이 많이 나서 2명에서 6명 이렇게 모아서 하는 교육인데요. 이 장점은 친구들하고 모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에 맞는 교육들로 맞춤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의 보완도 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의 직접적인 어떤 장단점도 파악할 수가 있어서 교육에 효과가 있는데, 아우성 교육이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만약 그 지자체나 성문화센터에 똑같이 동일하게 2명에서 6명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교육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홍보가 되면 좋은데 네, 성교육보다는 다 공부 쪽으로 다 네, 치우쳐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문화센터나 지자체에서 청소년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교육과 그런 보완 교육들을 같이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부모님들만 모셨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듣는 것도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춘기 자녀와 함께 듣는 프로그램들을 성문화센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우성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데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어야겠죠. 네,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같이 듣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걸 네네. 알아들어도 설명하기가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들, 인식들이 있었다면 이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주는 거 필요한 거니까 저희 같은 성문화센터에서 많이 연구소에서 노력해야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교육으로 들어가는 교육들을 지금 많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기관보다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교육들을 받아야죠. 그래서 공교육 안에 디지털 교육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관심 있게 이런 교육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에서부터 공교육으로 들어가야지. 네.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어렵고요. 네, 정보를 듣기도 너무 어렵고요. 많이 노력하시지만 학교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들 같이 선생님들과 보건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게 참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게 되게 어렵지 않다는 것, 제가 이렇게 신고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 잠깐의 30초 같은 것들이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놀라니까 당연히 놀래서 삭제하거나 그걸 덮어버리는데 덮어버리니까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되고 불법 사이트들이다 보니까 계속 문어발식으로 어느 곳이든 뚫어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떤 연령대에서 받을 거라는 고민들 없이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대응하는 건 신고 정신이고, 신고 통해서 우리 아이들 보호하는 방식들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감소되는 거지. 지금 그런 연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걱정만 하고 말았지 내가 뭘 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법률적인 거, 제도적인 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즉각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반성하고 네. 많이 좀 느꼈습니다. 오늘 같이 모니터링단 되셔서 네. 이런 것들 발견하시면 같이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좀 사례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서
오늘 네,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네, 뭐 아이에 대한 정보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게 이런 있었다. 문제가 뭐 있는데 네네. 그 학교에서 내가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될까도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알림장을 막 단톡방에다 올리는 경우도 선생님이 네, 있으시고 아이들 중에서 그 단톡방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책이 방금 말씀하신 단톡방을 폭발하고 없애버리는 게 또 아이들 중에 누가 만드는데 선생님이 아예 모를 때도 있어요. 생각도 사라졌다를 엄청 많이 네, 하죠. 맞습니다. 그걸 또 일일이 모니터할 수도 없잖아요, 네. 선생님이.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 아이들끼리 단톡방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픈 채팅창을 사용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 그냥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뭐 만약에 BTS를 좋아한다면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요. 맞아요. 거기에는 또 방장이 있을 거고 거기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으면 거기서 개인톡으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톡방에서 분명하게 예의도 있어야 되고 문제점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거, 진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단톡방에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작동되는 건 이거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를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 계속해서 활용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기준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 이 생각을 갖고 있나. 만약에 욕설을 하는 친구들이 그걸 재밌다고 막 하고 있을 때 그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범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는가, 이 피해를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간혹 부모님들이 문제가 되면 그냥 우리 아이를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걸로 이 문제를 하는데 정리가 된 건 없어요. 여기 안에서 분명히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우리 아이가 알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우려되는 게 있으면 그 세 가지 화두를 우리 아이한테 질문하고 그 아이가 일단 생각하고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부모님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단톡방에서 또 들어가는 일이 생길 텐데 그때는 네가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일이 만약에 고민이 되면 엄마한테 또 얘기하면 좋겠어. 담임 선생님도 단톡방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에는 방점이 찍혀 있는데 거기 안에서 아이들 정리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데까지는 책임에 져야 될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역할은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이 생각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세 가지 정도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추려서 너 그걸 활용할 때 뭘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우리 아이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단톡방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가지고 그 아이랑 대화를 할 때 우리 아이가 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온라인 채팅창에 방금 질문하신 대로 우리 아이랑 오픈 채팅창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겨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은 다음에 아이랑 대화를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팅창 아이들 계속해서 만들 거고요. 또 이미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 아이들은 친구랑 오픈 채팅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스타 DM으로 대화하거든요. 네, 오픈 채팅창은 어머님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DM에서 어떻게 주고받는지까지 기준을 만들려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뭐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라고 스스로 진단 내리는 거 이거 정도만 심어주셔도 어머님 거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작동될 겁니다. 네, 그거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시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고민을 하셨다는 자체만 저는 네. 그 지도하는 것까지 가신 거는 지금 나이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역량은 다 발휘하신 것 같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 아이가 이제 게임 중에요.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네. 좋을까요? 아까 제가 네. 메타버스 네. 설명할 때 제페토에서 가장 많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춤 같은 포즈들이 있는데 막 여자 캐릭터라고 보이는 계정이 여성이라고만 느껴지면 가가지고 그 동작들을 막 해요. 네. 그 동작에서 아이들이 충격도 받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 못하는데 스토킹을 합니다. 얘가 옮기면 그쪽으로 쫓아가요.
이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현행법상 제페토나 이런 메타버스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또는 게임이나 로블록스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캡처해가지고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도 또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야. 우리 아이가 남녀 캐릭터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대처하면 좋겠니? 일단 그 게임에서 나오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부모님. 그리고 캡처하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은 안 되지만 그 아까 어뷰징이 될 수 있는 이 사이트 플랫폼에다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하면 거기서 어쨌든 국내법상 여기서 계속 이걸 운영하려면 그런 것도 심사를 좀 늘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즉각적인 처벌은 안 되지만 아이가 그거를 capture할 수 있게 핸드폰 양쪽을 눌러가지고 캡처할 수 있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들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한테 교육시켜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부모님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이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진 사람도 접근을 해. 이런 경우에 네가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어라고 아이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런 상황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어라고 아이한테 분명하게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캡처도 하고 부모님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채팅창으로 누군가 그 기록을 남겨놨으면 거기서 나와버리면 그게 삭제가 되니까요. 그 채팅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캡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그거를 기록해서 남겨놓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네. 시켜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캡처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멈추게끔 만들 수 있게 뭔가 대처한다는 거 그걸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이들만의 또 대처 방법도 생기지만 부모님이 해줘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구조랑 환경을 바꿔주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거 신고하자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거. 부모님이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부모님도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그 게임 하니까 그렇게 잘못되지 이렇게 맞아요. 부모님은 왜 했어? 깔지 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없는 데서 깔 거잖아요. 다른 기기에다 깔거나 아이패드에다 깔면 되니까. 근데 부모님이 확실하게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도 알려줬고 근데 지금 당장 대처할 수 있는 건 이런 방법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근데 차분한 마음으로 같이 놀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리고 아셔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아이한테 듣게 되면 당황돼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오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아셨으니까 아이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데 너는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 저는 제페토,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상력과 가능성을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오는 부작용들이 너무 무섭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8가지는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대처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들의 세상을 접을 수는 없으니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주의사항을 먼저 얘기해주고 대처하는 방법들까지 얘기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만 알고 있다면은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포용적으로 더 허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이 됐다면요. 답이 잘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유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아들은 더. 아마도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의 오늘 교육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아이는 성적인 호기심도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는 이미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와 성적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막막하면서도 막상 대화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먼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걱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만 먼저 떠오르니까 아이랑 깊은 성적인 대화들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디지털 주제로만 가지고 아이랑 대화하기도 어렵고요. 요즘에 뭐 Y 사춘기 성부터 성교육 도서들 많이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들을 알려주는 성교육 책들은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아이와 성적인 대화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같이 볼 수 있을 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저희 많은 질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드라마를 보다가 배드신이 나왔는데 저런 거 질문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이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매개가 딱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모님들이 이 상황에서 헛기침하시거나 아이 이제 학원 숙제를 갑자기 검토하시거나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괜히 방으로 들어가시거나. 네. 근데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부모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산 교육으로 만들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한 번의 시도 가지고는 어렵죠. 아이가 배드신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배드신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진땀 빼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영화로 봐도 배드신은 딱 한 부분이잖아요. 그 남녀가 사랑하는 과정 중에 어떤 서로의 몸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퀀스가 있어야 되고 러브 스토리를 얘기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아이는 비록 그 배드신은 물어봤지만 장면이 뭐야? 어떻게 아기가 생겨?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것만 대답해주면 그 아이가 궁금했던 것들은 풀릴 수 있고 그 묘사들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 거예요. 성교육의 시작은 이겁니다. 전체를 얘기해주고 다른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입체적이어야 됩니다. 아이가 한 부분, 또 한 장면, 하나의 질문만 했다면 그걸 가지고 되묻기도 하고요. 그게 왜 궁금했는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거기서 들었을 때 이런 얘기였구나. 엄마 생각할 때는 그래, 남자랑 여자랑 그렇게 키스할 수도 있고 스킨십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둘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궁금한데 엄마 아빠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런 대화들도 이런 과정들도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전체성의 대화가 가장 하기가 쉬운 시작입니다. 오늘 디지털에 대한 주제를 보여드렸잖아요. 가서 제가 보여드린 사이버 지옥만 아이한테 보여주면 아이가 그거 보고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려주는 게 중요하죠. 성교육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지식적으로 물어봅니다. 지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도 해줄 때 거기에 덧붙여서 그걸 궁금해하는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더 많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부모님이 덧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성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 알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해 주십시오. 되묻기를 통해서 왜 궁금했는데 아 거기서 들었구나. 그래 거기서 들은 것과 엄마가 생각하는 거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봐봐.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잘 모르겠네.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 라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적인 이야기들을 아이와 시작을 한다면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못했다면 다음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이 안 됐다면 부족했다면 엄마가 좀 오늘은 잘 모르겠다. 좀 알아보고서 얘기해 줄게. 아이가 집요하게 물어봤을 때는 대화를 연결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체성을 다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소 투박하고 잘 못 이야기했어도 다음번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좀 답변이 됐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네. 말씀은 아까 애가 질문을 할 경우인데 사실 우리 애가 중학교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쑥스러우니까 네네. 질문하지는 않아야 되니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애가 이제 TV를 살짝 튼다거나 예를 들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쓰는 이런 경우는
반대로 성추행이나 나쁜 경우는 제가 굳이 이런 것도 사례를 들고 가서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묻지 않은 대답을 안 하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네네. 카드를 던지고 제가 의외로 그렇게 나오면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니? 뭐 제가 먼저 화두를 던져도 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일단은 던져보시고 아이가 크게 거기에 반응이 없으면 굳이 네, 이만큼 교육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아이의 반응에 따라 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정보의 루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몰라요. 근데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 주기가 사춘기 때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어떤 남자아이는 마음껏 막 성적인 표현들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주 단답형이거나 대화를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몽정 파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이 언제 몽정하나 부모님들 궁금하죠. 근데 아이들은 엄마한테 절대로 몽정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막 어디에서 좋은 책을 읽었더니 몽정 파티가 중요하더라 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흔적을 찾으시고 케이크를 준비하시고 몽정 파티를 준비하시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공개 처형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부모님이 아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가 지금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데 어떤 감정인지를 먼저 헤아리는 게 중요하죠. 걱정돼서 이런 화두를 던져봤는데 아이가 그래요? 그런 거 뭐 나도 뭐 들어보면 봤어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이가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몰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언니. 그때는 그냥 지켜봐 주세요. 기다려 주셔도 됩니다. 그 시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었던 내용들 가지고 막 점검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아이마다 속도와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체크를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리 알아두고 네. 그때그때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일단 때문에 부모들 인식이 중요했던 시점이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의 속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참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죠? 어렵죠. 네. 그래서 아까 화두를 한번 던져보시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어떤지 정도만 어머님이 감이 오실 겁니다. 길러서 지금까지 자라는 우리 아이가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 감은 있으시니까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좀 저항하거나 이걸 대화하기 어려워한다면 굳이 지금 그걸 시도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만약에 약간의 소극적이긴 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대화를 더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부모 자식 간에는 밀당도 참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하죠. 네. 그놈의 밀당 네.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밀당이니까 네. 네, 특히나 성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더라도. 더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아이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성교육 콘텐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저희 아우성 채널에 많이 유아부터 저학년, 고학년 볼 수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직접 한번 보시고 링크를 아이한테 보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 한번 봐봐, 엄마가 봤더니 좋다더라 해서 직접 그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볼 때는 컨텐츠가 드라마나 막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거기에 뒤에 정리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한번 보시고 밑에 그 내용들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셔서 뭐 그렇다고 해서 강의 형태만 아이한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끝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 채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보는 건데 끝에 마무리에 항상 정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초등 저학년, 고학년용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그걸 링크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 뭐 여성가족부나 또 요즘 성문화센터에서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 드라마 요소, 웹툰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거 좋겠다. 근데 마지막에 정리까지 되네 하면 그냥 부모님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저희 아우성에 라라 언니라고 네, 라라 언니의 라라 언니. 네, 눈높이 성교육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거 한번 부모님도 오늘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한테 직접 링크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까지 네. 보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봐 하고 넣어주지 마시고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보여주시고 그리고 꼭 물어봐 주세요. 어땠니? 정도만. 어땠어? 보니까 어땠어? 그래서 아이가 생각을 얘기하면 그 정도로만 하시고 더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센스. 네. 아, 네, 여기 나오네요. 저희 팀장님의 센스. 네네. 네.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이런 콘텐츠 저희 모르니까 네.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모르니까 말로 저희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콘텐츠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직접 유튜브 채널에서 성교육 이런 것들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유해한 것들도 보이고 거기서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지 부모님 직접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